오늘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큰 그림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제안한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특별위원회 주최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되는 다양한 내용들은 앞으로 정부가 마련할 보건의료 발전 계획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토론은 좌장을 맡아주신 정응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특위 공동위원장 정태입니다.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큰 그림, 또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제안한다는 주제로 저희들 특별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이 토론회에 많이 참석해 주신 각 협회, 단체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과 또 언론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이 토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홍익표 우리 정책위 부의장님과 또 우리 같이 좌우위를 하고 있는 검역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검역위원이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2000년도 이후에 보건의료법에 의한 보건 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다시 이 보건의료 발전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수면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통해서 보건의료 관련 계획들이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고령사회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르는 현 의료체계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 미래의 의료체계에도 새로운 어떤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론회가 이런 확실한 방향성과 목적을 갖고 좋은 어떤 결과가 될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특히 많은 협회에 있는 단체장님들이 여기에 참여를 원했습니다만은 다 함께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간적 배려 때문에 양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 토론회가 우리 보건의료 발전에 좋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발제자 및 토론자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는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신 박사님, 네, 큰 박수로 주세요. 토론자는 김윤 서울대 교수님이십니다. 김준현 건강네트워크 공동대표입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기획위원장님,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님, 그다음에 김홍석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님, 그다음에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홍보이사님,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님, 김원일 대한간호사협회 정책자문위원님, 그다음에 끝으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나오신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님, 네, 같이 참여하신 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진행은 발제가 15분의 발제를 하고 각 토론자들께서는 7분의 토론이 있습니다. 9분이니까 약 60분, 1시간 넘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엄수해 주시면 좋겠고, 그걸 끝나고 난 뒤에 약 한 20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해 주실 신현웅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 시간이 15분인 줄 모르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의욕적으로 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요점 중심으로 간략하게 가능하면 시간에 맞춰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논의의 시작, 그리고 보건의료 현황 및 미래 환경 진단, 그리고 정책 방향 및 목표, 그리고 중점 추진 과제 예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지원하는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의 시작은 조금 전에 축사에서도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2000년도 보건의료 기본법이 제정되고 보건의료 기본법 제15조에는 매년 5년 단위로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몇 차례 보건의료 계획을 세우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초 연구로만 끝나고 실제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이해 충돌이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행까지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 시점에서는 과거에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행태적 문제는 어떤 부분적인 어떤 보완으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 우리가 이제 미래에 발생할 악화되는 예측되는 문제들은 이제 거스르기도 힘들고 피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뭐 고령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 보완만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개선 문제 악화 속도와 개선 속도가 같았기 때문에 부분 수준으로 가능했지만 현재는 문제 악화 속도가 커서 이런 부분 개선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 혁신이라든지 전체적인 전반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4차 산업혁명 등 이런 그 변화의 속도나 주기가 급격하게 지금 단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건의료 기본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다음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 및 미래의 변화 진단입니다. 이 부분도 뭐 내용들이 있지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의료는 강점과 약점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강점으로는 우리나라가 OECD에 비해서 쓰고 있는 의료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객관적이고 신체적인 건강 수준이 높고 이제 건강 수명이 높다라는 이러한 강점이 있는 반면에 의료비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의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주관적이고 정신적인 건강 수준은 다른 나라보다 좀 낮다. 그리고 건강 격차가 계층 간에 높은 그러한 약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점으로는 그 뛰어난 급성기 및 암 관련된 의료 질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높게 세계 수준에 다다랐다고 하지만 만성기 1차 의료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의료의 질 때문에 1차 의료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리고 고가 장비라든지 시설들에 있어서는 이런 자원을 충분하게 우리가 활용하고 있지만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인력 측면에서는 어떤 불균형 문제라든지 적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의료 이용량 측면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의료량을 하고 있지만 진료 시간 짧다라는 이러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우리나라의 그 강점과 약점을 진단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미래 개선을 설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 외부 환경, 미래 환경을 예측해 보면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그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또 그리고 저성장이 지속되는 뉴노멀 기조가 고착화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 시대가 직면하고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의료 분야에도 도래하고 있는 이런 환경적인 변화와 그리고 뭐 환자 중심 정책 기조라든지 가치 기반 정책 추진, 비급여 관리, 근거 중심 정책 수요 등의 이런 정책 변화들이 이제 저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러한 그 환경적 변화는 위기 요인이면서 이거를 우리가 잘 계획한다면 기회 요인으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이런 시대적 문제가 발생하는 그 발생이라든지 악화는 막을 수가 없지만 선제적인 준비를 통해서 대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미래 보건의료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미래 보건의료 정책 방향 및 목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주요 국가에서도 이제 보건의료 2040 이런 비전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들을 저희가 이렇게 모아보면 결과적으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퀄러티라든지 에피션시 그리고 제뉴인
초이스라든지 리스폰시빌리티, 어카운터빌리티, 뭐 빅데이터, 이노베이션 이런 용어들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뭐 독일,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그렇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그 종합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라든지 영국 등에서도 이러한 미래 보건의료를 위한 이런 종합 계획들을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보면 국민과 공급자, 보험자 측면에서 보면 어떤 의료의 질, 보상 체계에서는 의료의 질, 보장성 측면에서 접근성, 그다음에 재정 측면에서 효율성, 그리고 이걸 아울러서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이 가치 상충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장성을 강화하려다 보면 결과적으로 재정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가치 상충의 문제가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다른 나라들의 앞으로 미래 발전에서 보면 이제 접근성 측면에서는 이제 뉴 어카운터빌리티, 그러니까 건강권과 국민이 직접 책임을 연계하는 뉴 어카운터빌리티라든지 그 재정 측면에서도 효율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한 스펜딩을 하자 스마트 스펜딩이라든지 그리고 의료의 질에 있어서는 하이밸류 가치 기반의 보상 체계를 통해서 하이밸류를 추구하는 이러한 걸 통해서 이제 선순환 구조로 바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동안 연구하면서 생각했었던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그동안의 어떤 연구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현재 공급자 중심의 어떤 단절적, 분절적 의료 제공 체계에서 최근에 말씀드린 환자 중심의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의료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보장성 측면에서는 필요가 많은 국민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보장성 정책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환자 중심, 국민 중심인 피플 센터드 커버리지로 정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고 보상 체계는 국민이 건강할수록 공급자 혜택을 받는 보상 체계 그래서 하이밸류 케어를 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관리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 더 투자하는 재정관리 즉 아까 말씀드린 효율성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스펜딩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제 자기 영역만의 이익을 추구해오던 분절적인 구조 사일로스라고 하고 뭐 흔히 우리가 이렇게 자기 나와바리만 지킨다라는 그런 사일로스 체계에서 상호 가치 창출을 통해서 모두가 이익을 보는 시스템적인 접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동안 이제 건강 수준만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것들을 이제 건강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동안 기대 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건강 수명을 향상시키는 이런 중점을 두는 보건 체계로 우리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중점 추진 과제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동안 했던 연구를 중심으로 이제 몇 가지만 제안을 했는데 이건 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국민, 공급자 측면, 정부 측면, 정부 정책 지원 측면에서 5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이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 부분만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장성 정책은 필요가 많은 국민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보는 보장성 정책을 세우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에는 건강보험 중심의 급여 중심의 보장성을 했다면 환자 중심이라고 하면 국민 중심이라면 그게 건강보험 급여뿐만이 아니고 민간보험 그리고 비급여 영역까지 포함하는 개인 단위 포괄적인 보장성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임상적 유용성에 기반한 어떤 급여 확대를 보험 급여 가격이라든지 전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급여를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사후적 치료 중심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장 체계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의 보장성이라는 게 이제 건강을 확대를 위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무조건 보장을 하던 것들도 국민도 자기가 스스로 건강을 책임지는 하는 사람에게 더 보장성을 강화하는 책임이 연계된 보장성 강화, 즉 최근에 외국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뉴 어카운터빌리티를 연계해서 보장성을 강화하되 국민들도 자기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우리가 앞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상 체계에 있어서도 46컷입니다.
가치 기반 심사평가 지불제도 구축, 그 하이밸류 케어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투입되는 양적 기반에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가치 기반 보상체계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 청구권 단위 비용 중심 심사에서 의료기관 또는 환자 단위의 가치 기반 심사평가를 연계하자. 그리고 최근에 그 정책 수요에 따라서 건별로 필요에 따라서 이런 이제 그 수가를 인상했는데, 앞으로는 정책 결정과 수가 정책 간의 어떤 거시적인 통합적인 연계를 통해서 강화를 하자. 그래서 국민이 더 건강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받는 보상체를 구축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정 측면에서도 보면 그 동안에는 이런 재정 효율화, 그래서 투입되는 요소를 어떻게든 줄여서 쓰는 걸 줄여서 어떻게 해보자라는 거였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헬스 아웃컴을 높이는 쪽으로 하는 스마트 스펜딩으로 바꾸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단위 예산 할당 방식, 재정 운영 방식에서 예측에 기반한 포괄적인 재정 운영을 하자. 그리고 문제 발생 후에 이제 사후적인 어떤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건별 대응보다 어떤 지출 낭비 포인트를 파악하고 포인트별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미래보건의료가 보건의료 종합계획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재정 측면에서는 이제 보건 부가체계 측면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재원에서 이제 산업이라든지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서 건강보험 재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출 유화를 중점을 둔 어떤 재정만 절감하자라는 측면보다는 불필요한 지출을 감소하되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해서 오히려 더 나은 아웃컴을 더 많이 내는 어떤 스마트 스펜딩 쪽으로, 스마트한 지출로 바꾸자,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료 이용 체계 측면에서는 그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반한 의료용을 바꾸자. 그래서 우리 현재 의료 이용 체계는 공급자 주도의 어떤 수요에 기반한 부분이라면, 앞으로는 국민의 니드에 기반한 의료용 체계로 바꾸자라는 부분이고, 공급자 필요에 따라서 어떤 자율적으로 의료 공급을 했던 부분들을 환자의 필요에 따라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의료 공급, 그리고 또 의료와 복지가 우리나라는 분절적으로 돼 있고 병원에서 뭔가를 다 이제 끝내려고 하는 거지만, 앞으로의 미래에는 의료와 복지가 통합되고 지역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완결되는 지역사회 완결형 케어로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단절적 분절적 의료 제공을 환자 중심의 연속적 통합적 의료용으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3컷에서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의료 공공성 추진 방향입니다. 그래서 공공 민간 의료 간의 어떤 경쟁적 관계보다 좀 필수 취약계층이라든지 서비스 지역 이런 곳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는 그 수익이 발생하는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미래에 아까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이 변화의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미래 가치가 창출을 할 수 있는 곳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직면하는 문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정책 과제를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세우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사일로 시스템에서 시스템 구축으로 바꿔가는 그러한 부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지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러한 종합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노력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하고 관계자들이 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왜 이러한 청사진도 없고 보건의료 체계가 개선이 안 됐느냐라고 볼 때, 우리가 이제 뭔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면 어떤 부분적으로 뭔가 자기들이 감내해야 되는 어떤 책임이 있고, 그리고 다른 보상이 있는데, 우리는 그 조그만 보상에 대해서 고통되는 부분들, 분담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고, 미래 어떤 보상 체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의사결정할 때 이상적인 비전보다는 단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보수적인 정책 결정을 했다. 그리고 근본 원인보다는 어떤 현상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면 문제를 개선하는 게 왜 어려울까 보면, 저희가 문제 발생을 하면 문제를 인식도 하고 원인 파악도 하고 해결 방안도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실현하려고 할 때 실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그 부분은 뭐냐면 해결 방안까지는 대부분 다 총론적인 부분은 다 동의를 해주십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경험한 것 중에 보면 뭐 의료전달체 협의체 이런 데 회의에 가면 대부분 1차 의료의 중요성 그리고 뭐 1차 전담의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총론적으로는 다 동의를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강론으로 가면 서로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합의를 못 보는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실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보면 혜택은 받고 손해는 안 보려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호 가치 상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제 미국의 예를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10년의 기간을 두고서 과거에 있던 그 보상 체계를 새로운 보상 체계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10년의 기간은 우리가 다 같이 일정 수준 고통의 시간을 가지고 그러고 나면 뭔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더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런 큰 그림에서의 정책을 제안하고 서로 그 이해상충다는 관계자들끼리의 합의를 통해서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그 고통 시간이 넘고 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편익에 대해서 모든 당사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를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런 보건의료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저희가 정책 지원을 말씀드리고 요거는 자료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 뭐냐면 이게 그 현재는 이제 부재한데 또 다른 보건의료 관련된 그 법령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른 그 보건의료 관련 그 계획들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바로는 이렇게 뭐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 응급, 건강보험 등 각각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만약에 종합계획을 세운다면 이러한 계획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할 거냐라는 부분 그리고 또 우리 분야 중에서 뭐 의료 전달체계라든지 의료 보건의료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건의료 종합계획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해서 균형 있게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보건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첫 번째 우리 토론자는 김민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민입니다. 토론을 슬라이드로 준비해서 좀 처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신현웅 박사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신 그 내용의 접근 방법이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고 그것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신 연역적인 접근 방법을 썼다면 저는 거꾸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고 그것의 원인은 뭐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거기에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다른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반대로 귀납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이게 귀납적이고 연역적인 방법이라는 게 서로 상충되거나 대치된다는 뜻은 아니고 보완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건강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의료 서비스, 생물학적 요인, 생활 습관, 환경 이런 크게 4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대부분의 돈을 쓰고 있는 의료 서비스는 건강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10%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체 의료비의 93%를 의료 서비스에 쓰는데 사실은 의료 서비스는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데 10%밖에 영향을 안 미치고 생물학적 요인이야 타고난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생활 습관이 40%, 환경이 20%의 영향을 미치는데 생활 습관에 의료비로 쓰는 돈은 예방 서비스에 우리가 3.8조, 전체 한 3.6%만 쓰고 있고 환경은 보건의료 분야의 범위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을 얼마나 쓰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가 10%라고 하는 게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2개의 슬라이드를 추가했습니다.
건강이 의료 서비스가 아니고 생활 습관과 환경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되기 때문에 WHO는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흡연, 음주, 영양과 운동, 그다음 심뇌혈관 질환, 암에서 이런 그 정책을 하면 건강 수준을 우리가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쓰여 있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예를 들면 소금이나 트랜스 지방 같은 것의 생산을 규제하고 거기에 세금을 붙여서 건강에 유해한 제품들을 많이 소비하지 못하도록 하고 술 먹고 담배 피는 장소를 제한하고 판매하는 장소를 제한해서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광고를 제한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좋은 건강한 행태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술이 됐든지 담배가 됐든지 운동이나 됐든지 영양이 됐든지 간에 이와 같은 정책들은 여러 부처에 걸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금의 함량과 트랜스 지방의 규제를 하려면 농수산부, 식약처, 산자부, 기재부가 아마 연관이 됐을 거고요. 세금도 기재부, 농수산부, 지자체들이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결정 요인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영역의 바깥에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주로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연교육, 영양상담, 운동에 대한 상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보시는 이 피라미드를 헬스 임팩트 피라미드, 그러니까 건강 영향의 피라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건강 영향의 피라미드의 아래쪽에 있는 것은 돈이 적게 드는 반면에 영향력이 큰 것들이고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돈이 많이 들지만 영향력이 적은 것들입니다. 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게 뭐냐면 보건교육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는 예방사업은 영향력이 가장 적고 돈이 가장 많이 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임팩트가 큰 규제적인 측면에서의 생산 제한, 장소 제한, 세금과 관련된 정책들은 보건복지부의 영역의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도 예를 들면 최근에 문제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랄지 미세먼지, 교통사고, 자살 모든 이런 건강 문제들이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부처들의 영향력이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건의료 내에서도 예를 들면 국립대학병원이 권역에 있어서 의료 전달 체계의 허브 역할을 하고 지방 중소병원과 의원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이라고 하면 그런 역할이 국립대병원에 부여되어 있어야 하는데 교육부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수련병원으로서 국립대학병원을 바라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지방의료원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국립대학병원을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가의 의료 정책을 수행하는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을 한다면 국립대학병원의 거버넌스가 바뀌고 조직이 바뀌고 예를 들면 교수 중에 그냥 진료와 연구를 하는 교수가 아니라 공공의료에 기여하는 교수의 트랙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진료회계와 공공의료회계를 분리 운영해서 평가하고 국립대학병원이 단지 진료의 수준이 얼마나 높고 교육을 얼마나 잘하느냐뿐만이 아니라 지역병원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을 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는지를 평가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해야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바뀐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WHO가 얘기한 보건의료 체계의 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보건의료 체계가 목표로 하는 건강 수준, 재정적 보호,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고 왼쪽에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구성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구성 요소의 맨 위에는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정부와 사회의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정부와 사회의 리더십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건강 문제에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기재부도 행자부도 교육부도 지방자치단체도 모두 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예를 들면 기재부가 공공의료기관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심평원의 기준이 뭐냐면 진료비의 조정률입니다. 삭감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평원은 진료비를 삭감하는 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학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진료비의 조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진료비의 불합리한 조정을 실제로 하는 것은 심평원이지만 그 뒤에 심평원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기재부의 공공의료기관 평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있는 것입니다.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을 배경으로 하면 복지부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전 정부적으로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공동의 합의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과정이죠. 정책 결정 과정을 분류한 앨리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정책에 참여하는 정부의 여러 부처 또는 이해 당사자들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을 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모델 1과 그것에 정반대되는 형태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와 목적을 추구하는 관료정치의 모형을 대비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책은 1번일까요? 3번일까요?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3번이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건의료 기본법에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고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구성을 보시면 시행령 4조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여러 부처의 차관들을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의 구성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영역 밖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제 신영능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가치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까지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건강과 관련된 정책을 정부의 전 부처가 협력해서 예방 중심의 체계로 재편하고 협력적인 거버넌스의 확보를 통해서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 수단, 정책적 주체들을 보건의료 발전 계획의 틀 안에 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많은 정책 결정, 건강과 관련된 정책 결정들이 저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부 부처 간에도 힘의 관계가 있고 힘센 부처가 힘약한 부처를 몰아세워서 일방적으로 밀실해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들이 많고 그런 결정은 그 부처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데는 유리할지는 몰라도 국가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의 거시적인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가 심평원의 진료비 조정률을 평가지표로 삼으면 전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거시적인 효율성이 올라갈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어 진료하고 비급여 진료 횡행하고 그래서 결국은 의료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과를 떨어뜨리는 거죠.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국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바탕을 두고 미래 의료 체계에 대한 합의된 목표를 도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와 여러 이해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해내는 일을 하는 방법이 대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기본법에 보면 보건의료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국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계획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평가 결과와 예산의 배정을 연계하는 등의 국회의 권한을 보건의료 발전 계획에 있어서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 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해 주신 김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다음 토론은 김준현 건강세상 네트워크 대표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준현입니다. 그 보건의료 발전 토론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보건의료 발전 계획은 지금 보건의료 기본법에 근간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건의료 기본법의 기본 취지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 법령 간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취지라면, 그 발제자가 제안했듯이 전체 보건의료 영역을 아우르는 국가 운영의 종합적인 청사진, 이거는 이제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이 보건의료 발전 계획은 사실상 2010년도에 그 법 개정을 통해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리고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의 협의 등을 통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사실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그 위원회, 그러니까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 보건의료 발전 계획은 일단은 그 중앙정부를 넘어서, 물론 이제 중앙정부 내 각 부처 간의 협력도 있어야겠지만 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역할, 또 책임 등을 규정하는 역할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실제로 그 보건의료 계획 및 자원관리 등이 이제 중앙정부 통제 중심으로 접근한 건 일정부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 그 보건의료의 분권화, 그런 관점에서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 하나의 그 중요한 기조로 보건의료 분권화 관점에서 계획을 또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발제자가 제안했던 그 향후 보건의료 발전 계획에 있어 그 국민, 정부, 그다음 공급자를 중심으로 한 그 위험 분산, 그리고 협력과 상생 구조의 전환, 저는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프레임을 제시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강론에서 이제 이제 이해 당사자 간에 이제 그 협의와 조율이 있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프레임은 발제자 제안 내용이 굉장히 동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 공급 부문에 대해서는 그 고비용하고 이제 그 비효율 문제를 해결해야 될 상황이고, 이제 그게 제가 보기에는 보건의료 제도 운영에서 우선순위에 둬야 될 문제인데, 관련해서 가치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변화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의 책임 역할도 규정하고 있는 지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의미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 보건의료 계획의 결정 과정과 논의에 있어서는 이제 상호 견제와 균형적인 의사결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보건의료 쪽은 이제 중앙정부의 그 독점적 의사결정이 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그 정부 관료들, 그다음에 직능 전문가 단체, 그다음 산업체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그 의사결정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구조인데, 이 행정부 독점 체계는 조금 이제 바꿔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 및 시민 참여 방식의 견제와 협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영역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그 공적 재원에 대한 지금 공공적 통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보건의료 계획이 이제 공급자나 산업체 이해관계 중심으로 이제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사실은 이제 공론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재정의 배분에 대한 왜곡을 방지할 수 있고, 가치 충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면서 공적 재원 전반적인 거버넌스에 대한 통제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론화를 위한 그 시민 참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좀 더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기획위원장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성규입니다. 저는 앞에서 발제자분과 또 토론자에 계신 교수님이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에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현장에서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보건의료체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시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건의료 기본계획의 내용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받는 병원계는 기대와 희망보다는 규제 중심의 제도가 쏟아져 나올 것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구진과 정부의 정책 방향이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세부 정책과의 연계성이나 파급 효과는 당장 구체적인 예측이 어렵습니다. 보장성 강화와 지속성 가능, 의료 질 향상을 통해서 국민 건강 수준의 향상을 꾀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는 적정한 의료 인력 공급과 올바른 의료 전달 체계의 확립, 또 적정 수가 등의 선결 조건 없이는 가능치 않을 것이라 봅니다. 먼저 올바른 의료 전달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각 의료 기관별 기능과 역할 분담에 대한 명확하고도 실질적인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각 의료 기관별 역할에 맞는 질 평가 항목을 개발해서 각 기관별 역할 수행을 잘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할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의료 기관에 대한 예를 보자면 1차에서 경증, 급성기 외래 환자나 만성질환 관리, 예방 접종 및 검진 등에 주력하고 2차는 급성기와 아급성기, 만성기 병원과 전문병원, 지역 거점 종합병원에서 응급 환자나 중환자 및 입원 환자, 수술 및 시술 또는 진단 기능 이러한 것에 주력하고 3차 상급병원은 중증 환자와 희귀 난치병 환자 진료,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이는 의료 인력 및 장비 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라는 데 이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각 기관별 역할 및 기능이 불분명하고 서로 경쟁 구도화해서 규제와 제재를 통해서 관리하려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차라리 시행하지 않는만 못하게 될 거라 봅니다. 각 의료기관들의 존립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고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 자명합니다. 두 번째로 적정 의료 인력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및 미래에 추진되는 정책들 중에서 중요한 많은 사항들이 현재보다 훨씬 많은 의료 인력을 의사, 간호사, 약사 모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활동 간호사 OECD 평균 절반이 못 미치는 간호 인력으로 당장의 의료기관들의 간호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등의 정책 실현은커녕 기존 병동 유지나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기능 등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의 상황은 훨씬 심각해서 지방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마치 의료 사각지역, 의료 취약지처럼 의료 기반이 무너져가고 있는 의료 양극화가 발생하고 심화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사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인력으로 과거 우리나라 개발 시대처럼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대한민국 의사의 자존심 하나만으로 최장 근로시간과 함께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OECD 평균의 3.7배 이상의 진료량 생산성을 자랑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을 여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종 규제, 의료법 신설과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감염 관리, 온갖 절차 이행 및 의무 기록 및 서류 작성 등으로 진료량의 생산성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 하루에 40-50개 초음파나 40-50개 내시경 시술을 했던 의사들은 현재 근골격계 이상 및 직업병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출되는 의사들은 그렇지만 하루에 10여 개의 케이스 경우에도 힘들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예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껏 의사나 간호사 등이 행했던 과거의 공을 내세우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계에 부딪히고 한계를 넘어서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이 시점에서 상황입니다. 아무리 정책의 뜻과 방향이 좋다 한들 실현 가능하겠냐는 의문도 듭니다. 적정한 의료 인력, 특히 미래 지향적 추계를 근거로 한 적정 의료 인력이야말로 정책의 방향을 맞춰갈 수 있고 점진적으로 시행되는 데서 협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펼쳐지기 위해서 적정한 의료 인력 배출이 필히 이루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셋째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의 방향에도 큰 틀에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으리라 봅니다. 비정상적인 저수가를 해결하지 않고 이 또한 매우 힘들 것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및 질 향상 등에 의한 의료 인력 증가 등만으로도 큰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향후 비용의 효율적 활용과 증가폭의 최대한 억제 수단을 위한 정책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억제만이 답이 아니며 비용 증가를 받아들이고 국고 지원 증대 및 국민건강보험의 파이를 키우는 등의 재정 확보에 큰 공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시된 기본 계획은 가치 중심 지불 제도를 폄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크게 우려되는 것은 의료 질에 대한 내용과 기준이 정부 주도로 만들어져 의료 공급자와 환자에게 규제와 피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 질의 수준과 내용이 각종 정부 평가나 지표의 충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제도의 양상을 보더라도 각종 정부 평가 항목과 주요 과제가 포함되어 마치 정책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의료 질이란 개념은 질환에 따라 서비스 내용에 따라 의료인의 설명 방식이나 술기에 따라서 환자 개인의 가치관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무한정 확대가 바람직한 영역은 아닙니다. 의료 질의 중요성은 병원계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선택권 제약과 의료기관의 손해를 감수하는 강요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자의 정책 제안의 방향과 큰 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갖고 있지만 강론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여러 고려할 점과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점진적 실행이 정책 오류를 줄이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건의료 발전 계획의 거시적 수립과 세부 정책 마련에 있어 급속하고 예측 불가능한 제도보다는 국민과 또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서 적용과 수용이 가능한 제도가 마련되기를 부탁드리면서 하루빨리 적정 의료 인력 공급과 올바른 의료 전달체계 확립, 적정 수가 등이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성규 위원장님의 그 토론이 있었고 다음은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용민입니다. 앞에 발제자나 토론자께서 거시적이고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의료정책 제도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그 1차 의료기관의 활성화와 그리고 의료 전달체계 그리고 보정성 강화 등에 대한 그리고 수가 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꼭 1차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고 우리 병원협회도 나와 계시지만은 중소병원 이하 모든 그 1차 의료기관이 다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제가 넘겨야 되나요? 예, 됐습니다. 의료인들은 다 알겠지만 CPR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것을 제가 임의적으로 재구성해서 CPR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뭐니 해도 캐피탈, 재정의 문제입니다. 재정이 확보가 되어야지 제대로 된 정책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프랙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술기, 의사들의 술기를 프랙틱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1차 의료 진료 의사가 많이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리퍼 시스템이라는 것은 진료 의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 캐피탈의 문제는 원가 예수가의 문제입니다.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윤 교수님도 나와 계시지만은 전번 언론 보도를 보면 90% 정도 원가 보장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의견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75% 정도의 원가가 보상되고 있다. 그렇게 했던 것이 정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2016년 우리 그 공단에서 100% 투자한 일산병원의 원가 분석 자료입니다. 물론 일산병원의 경영 자료를 가지고 심평원의 자료를 같이 해서 추정 자료이지만은 여기 볼 것 같으면은 69.6%, 액티비티를 위주로 했을 때 69.6%, 투여액을 기준으로 해서 64.9%, 평균 한 70%에 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원가 보상률이라는 것이 팩트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논쟁하려 오늘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한 자료라서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만든 자료는 아닙니다.
그다음 이제 그 1차 진료를 제대로 확보하려 그러면은 의대 교육에서 1차 진료 양성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어떠한 그런 그 시스템이 되든 1차 진료의가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단과 전문의가 많기 때문에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줄여 나가야 된다. 점차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의료학계 어떤 학자분들도 이를 달지 않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 1차 진료의와 가별 개원이 어떤 교수를 포함해서, 아니면 우리가 의료 현장에 떠나 있던 의사들이 다시 진료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리트레이닝하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 지원해서 우리가 앞으로 1차 진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리퍼 시스템은 현행 의료 전달 체계가 1차, 2차, 3차 진료 기간이 구별이 없다는 것이죠. 1차 진료 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수처라고 합니다. 의사들은 자녀분들이 넘어져서 다치면은 동네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꼬매달라 그러면은 참 이 원장님들은 난감합니다. 물론 열심히 꼬매드리고 제대로 다 잘하지만요. 그런데 흉터가 남는 힘이 이래가지고 대부분 그 원장님들이 될 수 있으면 어린애 같은 경우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보냅니다. 그게 또 가면은 잘 꼬매진다, 아마 그런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참 그거 봉합해가지고 그 수가가 참 1, 2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나중에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양을 합니다. 자기가 실력 없음을 얘기해서 좋은 3차 병원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도 엄청나게 힘들죠. 왜냐하면 그게 제대로 된 그 1차 진료 어떤 시술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고 책임만 따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천 명 정도의 외래 진료를 하는 이런 아주 빅3 병원 중에 하나지만 그런 병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네원 가면 1, 2만 원으로 해결될 것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가지고 최소한도 10만 원 정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보험 재정이 누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리퍼 시스템을 얘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좀 더 불편하고 좀 더 비싸고 좀 더 어렵게 상급 종합병원을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되고 있느냐? 결론은 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그런 부분은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을 시행할 때 재정 문제를 국민들에게 허심탄회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을 해야지 국민들이 동의해가지고 내가 민간보험에 지출할 것을 국민건강보험 하나에 대해 지출할 수 있다, 이런 합의가 된 후에 이 일을 시작해야지 제대로 된 정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장성 강화의 첫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밑에 보내면 메아리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상급병원으로 의뢰를 보내면은 이렇게 회송이 안 됩니다. 여기에 블랙홀입니다. 보내면은 처방전 6개월씩, 고혈압 처방전 6개월씩 한, 환자도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수시로 바뀌는 환자를 상태를 무시하고 6개월, 1년치, 심한 경우 몇 년치 내는 그런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지난 9일 날 소위 문재인 케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보장성 강화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참 아쉽습니다. 아까 우리 그 병원 협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미리 좀 의료계하고 좀 의논하는 그 과정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걸,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에 대해서 과소축에 됐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수술하다가 환자가 어레스트라 그럽니다.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호흡도 멈추고 이럴 때는 산수를 공급하면서 CPR을 합니다. 흉부 압박을 하면서. 지금 이런 것을 의료계 사정을 도외시하고 발표하는 것은 산수를 공급해야 될 것을 그 마취 유지를 위해서 쓰는 질소가 있습니다. N2O라고. 그것을 공급하면서 CPR을 하고 있는 격이라고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아주 치명적인 것이죠. 우리 그 1차 의료기관이나 병원급에서는.
그리고 대한민국 그 건강보험 지불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게 지금은 총액 할당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미리 밴딩 폭이라고 내년도에 더 쓸 금액을 결정해서 나옵니다. 그 안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무슨 이게 자유로운 계약이 되겠습니까? 계약이 아니죠. 조금 더 섬뜩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이해하고 봐주십시오.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료계를 지탱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료비 총액 할당제와 총액 유지 삭감 시스템입니다. 일단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그 다음에 삐져나오는 건 잘라낸다.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지불제도, 총액계약제, 자유계약제, 행위별수가제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운영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 제가 생각하는 그 수가에 대한 앞으로 그 큰 방향은 5가지입니다. 첫째, 방식을 바꾸기에 앞서 70%도 좋고 90%도 좋습니다. 원가에 못 미친다고 인정하면 그만큼 수가를 보존해주고 한 해 한 해 인상을 하든 수가 협상을 하든 해야지 원가에 못 미치는 거 그대로 놔두고 1년에 2%, 심하면 1%, 3% 이렇게 올려줘서 그것이 제대로 일이 돌아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협상을 하려면 1대1 숫자로 서로가 균형이 맞아야지 그걸 협상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오시는 분이 정권을 가지고 나와야지 협상이 되죠. 넷째, 이미 밴딩 폭을 결정해 놓고 나오면 그게 무슨 놈의 협상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제가 밑에는 좀 이의가 많으실 거라 생각했지만은 최저임금 인상률. 만약 올해 결렬이 되면 전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로 준해가지고 그냥 수가가 되는 걸로 하자. 물론 여기에는 좀 너무 심하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한 게 아닙니다. 지금 원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작년에 16.4% 최저수가가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으면은 그냥 우리가 건정심에 가면은 무조건 페널티라는 걸 묻는데 그거 하지 말고 전년도 규제하지. 공단도 좀 시달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평균 인상률이라든가 보건의료 산별노조 협상액 3, 4% 내지 5%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꼭 이걸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뭔가 있어야지 협상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의원급은 치명타이지만은 왜냐하면 밑에 신입 간호조무사가 봉급을 높게 받으면 줄줄이 다 인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중소병원이나 대형병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표에 보면은 박스 안에 1000병상 이상은 40.4%, 500에서 100병상은 44.6%, 500병상 이상은 42.3%, 300에서 500병상은 48.1%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왜 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해 달라고 요구하나 하면은 대부분 50% 정도, 40몇 %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의료기관의 지출은.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는 요구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국립병원, 충북대나 강원대나 전북대나 이런 곳에는 50%가 넘습니다. 전체 쓰는 비용의 지출의 50%가 인건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로 연동해 가지고 앞으로 수가 인상을 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형민 연구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홍석 치과협의회 정책이사님입니다. 시간을 조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김홍석입니다. 보건의료 발전계획 발제 잘 들었고요. 보건의료 발전계획 필요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건의료 발전계획 전체가 숲이라고 따지면 그 숲이 완성이 되고 나서 요번에 이제 논란이 됐던 문재인 케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표되었으면 좀 더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좀 줄었을 텐데 이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셨 것처럼
그 OECD 국가라든가 선진국에서는 벌써 2040년, 2050년 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담을 거를 뭘 담을 것인가 했을 때 결국은 요즘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처럼 국가 아젠다를 같이 좀 녹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김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부처들하고 같이 아마 연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그럼 어떤 걸 갈 것이냐?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국민의 요구를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정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희 이제 치과 의사들 쪽을 얘기를 드리자면 다빈도 300명의 2위가 치주질환이고 6위가 치아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또 이제 여기 이제 건강수색 네트워크 관계자 나오셨겠지만 2008년에 건강수색 네트워크에서 건강보험료를 인상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치과 보장 영역을 넓히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87.3%가 그런 식으로 응답을 했거든요.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더 그 요구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 감염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 구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저작이나 어떤 그 연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전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희 쪽의 입장에서는 정책 입안이라든가 결정 과정에서 저희가 좀 소외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여기 이제 모여 있는 분들이 각 지역별로 모이셨겠지만 이런 분들의 전문가적 견해가 같이 녹아서 큰 물줄기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제자분이 신 박사님이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과연 이제 이것이 계획을 위한 계획인지 실행을 위한 계획인지, 물론 이제 굉장히 슬라이드가 많아서 그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부분에서 약간 좀 논란이 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우리 이용민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원가에 대한 부분, 이제 원가의 보존율 자체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 구조 자체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국민과 의료인이 그 길로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나 사람도 길을 따라가는데 길이 구조인데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과연 의료 수준이 높은 거는 이제 강점으로 돼 있지만 의료 비용 자체가 적은 비용으로 이만큼 성과를 냈다. 이것은 의료인들이 어느 정도 감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탕이 깔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장비가 높고 시설이 많다, 이것도 그냥 과다 경쟁이거든요. 비탈길처럼 비포장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빨리 지나가라고 해놓으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에서 구조적으로 아스팔트를 깔아놓고 잘 갈 수 있게끔, 이것이 국민과 의료인한테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모호한 거는 그 가치 기반을, 가치 중심의 지불 제도, 이런 거 상당히 모호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앞으로도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꼭 지적하고 싶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의료의 질이라든가 또는 의료 인력의 부분, 거는 결국 사람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 비인기과에 대한 어떤 식으로 그것을 이제 활성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중앙에서 지역으로, 독점에서 분권으로 가는 이런 시대인데, 과연 그러면 지역 편중 없게끔, 지역의 어떤 편중에 의해서 굉장히 의료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또 비윤리적인 의료인들을 어떻게 또 제어할 것인가,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동네 의원 가서 불편한 게 있으면 다 치료받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일부의 비윤리적인 의료인들이 매스컴에 등장을 해가지고 의료인 전체의 위상을 떨어뜨리지 않나, 이런 부분도 한번 개선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제시를 하면서 결국은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지금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하고 저희 치과의사협회 협회장들도 2분이나 가서 위원을 했었었는데, 2010년에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다음부터 구성 자체가 안 돼 있으니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좀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보건의료 발전 계획의 큰 숲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다양한 직역의 어떤 전문가적 견해를 같이 물줄기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고 정부에서는 예방과 건강 증진이라는 어떤 큰 목표를 갖고 그 구조를 만들어서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웅석 정책이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님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보기획기사 김태호입니다. 저는 뭐 앞서서 발제자분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 토론자분들 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의 핵심은 결국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국민 중심으로 가자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동안 수가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치 중심이 아니었는데 가치 중심으로 저희 질 관리를 하는 쪽으로 가보자라는 게 두 가지가 핵심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같은데, 여기서 좀 간과되고 있는 게 결국은 이 갈등의 조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위 실무적으로 추진할 때 사업단에서 이 갈등의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장애인 주치 제도를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그 논의 과정에서 한의사협회의 의견 또는 치과의사협회의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고 지금 소위 시범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범 사업을 논의하는 첫 단추부터, 논의 과정부터 각 단체, 그리고 단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위 지금 수요자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 또 실제 장애인 주치 제도의 혜택을 입게 되는 장애인들의 의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의 구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후의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시범 사업이 진행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당연히 우리도 참여해야 합니다. 또는 국민 시각에서 저쪽 그 소위 의료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치과의 치료도 받고 싶고 한의과의 치료도 받고 싶다라고 장애인분들께서 이야기를 할 때, 나중에 시범 사업이 끝난 이후에 이것을 포함시키려고 하면 관련 단체들끼리의 소위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정부가 이것을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후에 갈등 조정받게 되지 않거든요. 사업을 설계하고 처음 계획할 때 단계부터 각 직능 그리고 관련 단체 그리고 혜택을 받게 되는 국민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논의를 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그 사업을 진행하면 사후에 이런 갈등 부분이 조금 적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조정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아까 뭐 민주적 절차, 투명성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매우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 두 번째로는 수요자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그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어요. 일본에서는 이제 물론 고령화 사회가 저희보다 한 30년 먼저 왔다고 하는데 개호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소위 저희로 치면 방문 진료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간호 방문 서비스도 포함된 형태의 방문 진료 서비스를 개호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련된 지자체도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고 관련된 뭐 의학 단체들 그리고 간호사 단체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 가지고 하나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논의를 해서 실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한의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갔을 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있을 때 고령화 사회로 가면 갈수록 한의과가 가지는 강점들을 그 안에 녹여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이런 갈등 관리라는 부분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사후에 이 사업들을 다시 평가하면서 그 한의과를 포함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갈등의 그런 아젠다로 관리가 되면서 사업 같은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되거든요. 결국은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감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있고, 가치 기반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수가 보상의 체계를 가치 기반으로 가져가겠다는 부분은 어쩌면 가치 기반이라는 단어 안에 각각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가치 기반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포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 가산제, 뭐 진찰료에 있어서 시간 가산제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연구됐던 적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 소위 정성적인 부분을 어떻게 정량적인 지표를 끌어낼 건가. 왜냐하면 그 가치라는 거를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수가의 보상 체계에 가져올 것인가, 어떻게 정성적인 것을 정량적으로 표현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시간 진찰제, 예를 들어서 진찰 시간이 길면 길수록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소위 환자 입장에서도 매우 자세하고 좋은 티칭도 받을 수 있고 관리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게 되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투여한 시간 또는 노력에 대비한 진찰료를 보상을 받음으로써 그것이 어느 정도 적정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고민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좀 종합적인 보건의료 발전 계획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서 각 단체별 의견 그리고 국민 의견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가야 된다. 한 곳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나머지 얘기가 나왔을 때 포함시키겠다라는 형태로 가면 반드시 갈등이 발생하고 갈등 조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강봉윤 대한약사의 정책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약사의 정책위원장 강봉윤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높고 의료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그 어느 나라보다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 보건의료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인구 고령화와 보건의료 비용 증가. 둘째,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기술 혁신. 셋째, 보건의료 공급자로서의 약사의 역할 확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명절날 비상진료 대책에 포함되는 것 말고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대부분에 약사는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보건의료 공급자로서의 약사의 역할 확대가 시대의 요청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5년 12.8%인 65세 이상 인구의 건보 의료비가 전체 37.8%를 갖다가 차지함에 따라서 노인 의료비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 국가 대부분의 자원을 노인 의료 비용으로 쏟아부어야 될 그런 처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보건의료 개혁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화두는 어떻게 비용을 낮추고 의료의 질은 높여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급성질병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시절에는 병원 중심 의료 체계가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병구조가 만성질병으로 바뀜에 따라서 병원 중심 의료 체계는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병원 중심 의료 체계가 기본적으로 급성 질환을 다루는데 적합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파야 치료를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사람들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으로서는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픈 데 대한 보험 청구 코드가 수천 개가 넘지만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데 대한 청구 코드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현행 의료 체계에서 대부분의 진료비 지불 제도가 행위별 수가진 상황이라서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급자가 더 많은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때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비용 절감과 접근성 향상은 파괴적 혁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신현용 연구위원님의 발제문에 나와 있듯 미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의 근본적 개선 방법을 혁신에서 찾고 있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러한 파괴적 혁신을 바탕으로 약사 등 더 저렴한 보건의료 제공자가 약국 등의 더 저렴한 장소에서 기존과 동일한 혹은 더 나은 양질의 정교한 진료 작업을 점차 더 많이 할 수 있게 만드는 데서 파괴적 혁신이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파괴적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고급 테크놀로지, 저비용 구조의 혁신적인 사업 모델, 경제적 일관성을 갖춘 네트워크라는 세 가지 요소가 동인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파괴적 혁신의 가장 중요한 동인인 고급 테크놀로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진 고급 테크놀로지 혁신을 바탕으로 의료 전문직의
전문성을 범용화하는 것입니다. 보건의료의 성장과 비용 감소를 달성하는 길은 오늘날 의사들이 가진 전문 지식을 새로운 의사들에게 복제해서 그대로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문 지식이 의료기기와 장비를 통해서 구현되게 만들므로써 전문 지식이 더 널리 쓰일 수 있고 더 저렴하고 쉽게 습득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전문성의 범용화입니다. 이러한 전문성의 범용화를 통해서 약국 등 점차 더 저렴한 곳으로 의료 제공 장소를 옮기고 그곳의 의료 제공자들이 점차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건의료 비용을 감소시키는 주요 기전이 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약사 직능을 국민 건강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경우 약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차원의 금융관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고 영국 약국의 경우에 자살과 관련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진행하여 자살 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20%까지 감소한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 약국의 강화 서비스는 금연 서비스, 응급 피임약 공급, 클라미디아 스크리닝 치료, 말기 환자 고통 완화 의약품 공급 보장, 재가 관리에 대한 조언, NHS 정기 검진 서비스, 경증 관리 환자 등을 담당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가장 대표적인 약국 서비스가 메디케이션 세라피 매니지먼트, 즉 MTM입니다. 연방관리보험 메디케어는 약사에 제공되는 MTM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현재 미국 50개 주에서는 약사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으며 처방전 없이도 각 주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약사들의 대표적인 서비스는 재택의료 시스템입니다.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방문 약제 관리 지도료라는 약사 서비스 수가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약사와 약국의 역할 변화와 구조 변화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소비자는 주치의와 연계한 단골 약사, 단골 약국을 갖게 되고 단골 약사는 주치의와 연계하에 24시간 대응 체제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비용을 보상받는 구조입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는 의료기관을 거점으로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환자를 거점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호주 역시 약국 내 건강관리 서비스로 만성질환관리, 건강생활지원, 정신질환 서비스, 모자보건 서비스, 말기 환자의 통증 완화, 건강증진, 성건강 서비스, 예방접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포르투갈, 핀란드, 헝가리, 스페인, 벨기에, 체코, 독일 등 주요 국가들 약국에서는 강화된 양력관리 서비스를 물론 금연과 건강상담, 각종 질환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건의료 지출 비용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 하시는 문제입니다. 처방전에 의한 약국의 의약품 조제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약제비 증가가 87% 증가하였습니다. 그 기간 중에 보험 진료비는 무려 235%나 증가했습니다. 약제비 증가가 높지는 않지만 노인 인구의 약제비가 심각하게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제비 절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리베이트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성분명 처방 실시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제 처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강화하여 사용량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비보험 진료비는 차치하고라도 지난 10년간 보험 진료비가 235%나 증가한 것에 있어서 알 수 있듯이 현행 병원 중심 의료 체계에서는 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유럽처럼 지역 중심 의료 체계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 약국은 지역 중심 의료 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헬스케어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약사는 약의 선택과 관리에서 더 나아가 가장 주민과 밀접한 위치에서 금연과 금주, 자살 예방, 백신 접종,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을 케어하는 건강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약사는 주민들의 건강관리자이자 건강 커뮤니케이터로서 또한 건강기획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 안에 반드시 자리매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문일 대한간호사협회 정책자문위원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김원일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건의료자원 관련 그 패러다임 변화의 그 중심은 어쨌든 활동 인력이 계속 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병상수라든가 의료 이용량도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반대죠. 정반대 현상으로 활동 인력은 부족하고 장비나 시설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고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패러다임 변화 중에 하나가 그 의료기관의 의존도보다는 이제 지역사회 기반으로 해서 만성질환과 예방에 대한 그 서비스들이 확대되고 있는 거고, 환자, 소비자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추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거와 아주 역행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유일하게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따른 의료비 급증하는 추세는 우리나라도 똑같이 가고 있고, 지금 보면 뭐 한 5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4가지 정도는 우리나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의료 발전 계획 관련해서 신현웅 박사님 그 발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여기에 가장 중요하게 화두로 삼아야 될 것이 분배와 적정이라는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장 중심의 공급 방식은 불균형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민간이 90%를 차지하는 이 구조화에서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발생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뭐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도의 문제라고 봐요. 행위별수까지의 문제가 바로 과잉 의료를 초래하고 있는 거고 수많은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한국 보건의료는 굉장히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가 좀 이해가 돼요. 뭐 왜 의료 인력들이 이렇게 장비나 이쪽보다 투자가 덜 될까? 이건 제가 볼 때 건강보험 지불 구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불 구조가 사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의료 이용량도 뭐 아까 그 약사협회에서 얘기했던 대로 행위를 많이 하면 많이 주는 구조기 때문에 과잉 진료 나타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농어촌에 병상수 늘어가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느는지. 근데 이렇게 늘어가는 병상들 때문에 막 난리가 나죠. 뭐 부족하다 뭐하다. 근데 저의 가장 큰 고민은 그러면 이 수많은 병상을 다 살릴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지금 뭐 제가 연구한 건 아니지만 연구 보면 인구라는 변수를 집어넣으면 농어촌의 병상 증가수가 수도권에 비해서 4배가 높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 거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이게 분명히 환자는 도시로 쏠리고 있고 분명히 여기 장사가 안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병상이 계속 늘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인력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간호사 OECD 부족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최근 10년간 111% 증가했어요. 간호사만. 즉 이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100병상당 간호사 수는 여전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게 뭐예요? 근데 OECD 평균 보면 90년대 이후에 병상 수는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거 2000년 이후 얘기거든요. 2000년 이후에 병상 수는 계속 늘었고 인력이 110%가 늘었는데도 병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병상 수가 이렇게 늘다 보니까 간호사는 계속 그 분산되죠. 사실은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역 거점 병원의 간호사가 집중적으로 무슨 최적화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계속 분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 병상 문 닫는다, 뭐 중소병원 간호사가 없어요, 병상 문 닫는다, 이 문제를 국가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이걸 모두 살려야 되는 거냐라는 문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적정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건강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책임지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최선의 서비스를 한다가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에 맞는 적정한 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과연 적정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병상 수가 적정한가? 의료 이용량이 적정한가? 저는 이거를 전제로 적정 수가가 얘기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항상 얘기할 때 보면 적정 수가가 돼야지 이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반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적정 수가를 받을 만큼의 시스템이 만들어졌느냐, 이거를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 구조를 잡아놓지 않고 계속 수가 얘기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별로 그 논란의 중심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제도는 정말 경로 우선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바뀌질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설과 장비 중심의 수가와 거기 하나 더 들어가죠. 인력 중에서 의사 중심의 수가 시스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1951년도에 국민의료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의료인들, 의료기사들 업무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2015년에 뭐 간호사 업무가 바뀌긴 했으나 의사와의 관계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두었죠. 이게 세상이 바뀌고 지역사회 기반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면허 체계는 전혀 정립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1951년도에 한국전쟁 당시에 그 면허된 업무 범위가 그대로 존속돼 있고 그것이 법률에서도 여전히 적용이 되죠. 지금 간호사 부족하다 그러는데 전공의법 생기고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공의법. 근데 그 업무가 간호사한테 전부 전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다 병동으로 보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병동에 보내지 않고 지금 의사 업무 대신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한 7, 8천 명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 모두 병상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분들 법적 보호를 해주든가. 법적 보호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그거 활용하고 있고 전공의 상당수 부분은 뭐 그거 하면 가만 안 있겠다. 뭐 의정합의에서 그런 게 들어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의료 그 관련해서 좀 발전 제안 좀 드리면 일단 인력 부분에서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그 신 박사님 글 중에 그 인용한 것 중에서 너무 괜찮은 글이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뭐 단편적 분절적으로 정책 과제를 제시하면 안 된다. 근데 간호인력 종합계획은 항상 그래왔어요. 눈에 보이는 의료 이용량이 이만큼이에요. 그거 그대로 놔두고 병상수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바꿀 건지 없고 그냥 그거에 맞춰서 간호사 몇 명 필요하다. 이게 바로 분절적 단절적으로 정책 제시했던 거예요. 그게 최근 10년간 정책 제시 방안이었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뭐 지금 뭐 자문단 회의를 봤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일부 있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 수급 문제 관련해서는 이건 아마 5년 내 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대형 병원하고 중소병원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간호사가 확보되어 있는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데도 지금 이직률이 30% 이른단 말이에요. 신규 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도. 어떻게 간호사를 확보할 거냐. 이건 근로조건 개선밖에 없어요. 간호사를 더 확보할 수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확보할 수 없는 의료 취약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지역 제한이든 단호한 정부의 조정 기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그 구분하지 않고 양으로만 그 하는 경향들이 있죠. 이런 문제 좀 탈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이미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많이 제시됐더라고요. 뭐 의료 취약 지역 공공의료기관 인력 확보 마련하겠다. 이걸 좀 구체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문재인 케어 이번에 나온 것 중에서 불만이 그거예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2022년까지 10만 개 하겠다. 제발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의 방식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10만 개가 목표고 이거예요. 그러면 맨날 약만 얘기됩니다. 어디에 분배할 거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어느 지역에 지금 가장 취약한 지역 먼저 분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국가의 그 정책 수단이 발휘될 수 있는 공공병원에 먼저 하고 이러면서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2020년까지 22년까지 몇 개 하겠다는 식의 발상으로 가면 결국 뭐냐? 양 얘기밖에 안 돼. 그러니까 간호사 몇 명 부족해. 얼마 더 추가해야 돼. 이런 식의 방식이라서 이 문제의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하고 어떻게 적정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아까도 병상 문제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장 기전으로만 존재하면 병상이 통제할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공공화시킬 거냐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문재인 케어의 또 하나 문제가 뭐냐. 만성질환 관리 의원급 얘기밖에 없어요. 왜 지역사회에서 지금 보건소에서 방문 보건 사업하는 거 왜 이걸 못 끌어안아요? 찾아가는 서비스 다 되고 있는데 끌어안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1차 의료에 대해서 의원급의 그 사고방식을 탈피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지역사회로 확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방 만성질환 관리 잘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보험 지불보상 기준 저는 가치가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가치 중에 핵심이 노동가치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의사의 노동 가치는 존중됐을지 모르겠으나 의사 이외의 모든 인력의 노동 가치는 존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가 반영된 수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간호관리료 차등제 문제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드리면 어쨌든 간에 좀 법이 준수되는 좀 기준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보면 법과 이 시스템이 달리 돌아가는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 나오는 것 중에서 법정 인력 기준을 위반했는데도 가산이 되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해소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 제발 일부 되고 있긴 하지만 병상 기준이 아닌 환자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도 빨리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간호사가 어떻게 고용될 거냐, 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제가 볼 때는 수가 시스템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가치 중심으로 변화되고 사람 중심으로 변화됐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이 전체적인 어떤 발제라든지 이런 내용을 듣고 우리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님의 토론을 있겠습니다. 예. 오늘 발제해 주신 신현웅 박사님 또 토론자분들 주신 다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 왜 필요하냐 하나의 좀 좋은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건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습관과 관련된 이 얘기가 한 부처로는 될 수 없다는 좋은 예시를 들었고요. 그래서 다수 부처의 이런 정책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되고,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가졌는데 오늘 좋은 사례를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앞에서도 좀 나온 얘기지만은 2010년 위원회를 구성만 하고 계획 수입으로 이걸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구성을 미구성 상태로 사실은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문제는 있다는 건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저희가 보건의료 기본법을 법을 개정하기에는 시간이 또 소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해 당사자를 더 많이 좀 하려고 법에서 정한 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위원을 축소를 하고 민간위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제가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도 이런 분야에 보면은 건강보험 종합계획,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 계획, 국민건강정진계획, 응급의료 기본계획, 다 나머지 각각의 계획들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서 굉장히 좋은 또 내용들이 노력을 해서 했겠죠. 그렇지만 그걸 전체를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보건의료, 예를 들면 환경보건, 산업보건, 보건의료 기본법 정신에 보면은 학교보건도 들어가 있고 보건산업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식약처, 식품안전, 영양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방향성이 있는 게 각종 세부 분야별 계획하고 어떻게 이 정합성이 있는지, 통합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는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를 사실 그동안에 볼 수 있는 좀 더 큰 계획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옥상옥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못 세운 게 사실입니다. 그 점은 저희도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에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을 좀 추진하겠다는 저희 정부의 의지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큰 방향성이
좀 나와야지 이게 이 시대 정신, 지방 분권이라든지 지자체에서도요 각종 이 계획들이 각각으로 내려가면은 지자체 공무원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교과서 같은 좀 그런 종합 계획을 해서 지자체에도 같이 좀 해서 그걸 가지고 지자체도 자치자체별 특수성에 맞는 그런 또 나름대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큰 계획은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려면은 또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유사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작업이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조직적인 뒷받침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다 참여하고 여러 가지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예산안에는 어쨌거나 이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뭐 크진 않지만 예산을 기재부를 설득을 해서 반영을 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로 이제 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 좀 큰 틀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좀 이렇게 끌어올리다든지 다수 부처를 어떻게 할 건지 좀 큰 그림 쪽으로 얘기를 많이 못하는 것도 좀 사실이고 그럼 최근에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 부분이 좀 얘기가 있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적정 부담, 적정 급여, 적정 수가로 건강보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막연한 염려보다는 적정 수가를 포함해서 상호 간의 실용적 접근을 통해서 접점을 좀 탐색할 때가 아니냐. 그리고 이번 보장성 강화 관련 협의를 통해서도 의료계도 국민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세부 사항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과정에 의료계가 적극 좀 참여해서 신뢰관계를 구축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전달체에 관련해서도 일부 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게 되면은 대형병원 쏠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고 저희도 충분히 그걸 인지를 하고 있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1차 의료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전달체계 개편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중소병원 역할이라도 적립이라는 지원 이 부분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고요. 이 전달체에 관해서는 전반적인 그 개선 협의체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은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향후 이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 가지신 분들과 같이 참여해서 결국 만들어 가야 되지 않냐. 오늘 얘기 나온 것도 뭐 중앙 정부의 일방적 통행으로는 이제 안 된다고 하셨기도 했고, 그래서 각 사회 주체가 같이 참여해서 한번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토론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이 토론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들끼리 상호 질의라든지 발제자 또는 플로어에서 질의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방선께서 지금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토론 잘 들었고요. 저도 생각지 못했던 것들 좀 배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말씀 주신 것들은 이제 제가 오늘 한 거는 제가 연구하던 중에 발제를 제가 맡아서 한 부분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 가야 될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총론 측면에서는 제가 제시를 했고, 예시로 들었던 그 강론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가치 기반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서로 간에 뭐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들 하나하나를 제가 뭐 답변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 서로 다른 시각들에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같이 중지를 모아서 가야 될 거냐라는 부분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복지부가 곧 하시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신 것 같은데, 그 보건의료 발전 계획에 그런 부분들을 좀 담는데 오늘 토론회 이런 자료들이 좀 기초가 되는 자료로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우리 김 교수님 없습니까? 그럼 오늘 토론하신 분들 상호간에 어떤 혹시 뭐 토론의 질의응답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혹시 플로어에서 뭐 질문이 없으십니까? 저희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특위위원회에서는 저희들 문재인 우리 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중에서 공공성 강화라든지 보장성 강화, 큰 틀의 어떤 그림은 일반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법을 기준한 보건의료 발전 기본 계획이 지금 그게 확립이 되어 있기 오랫동안 그게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정책적이라든지 법령적인 어떤 갈등, 상호 충돌, 또 뭐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로드맵이 지금 잘 나와 있지 않다.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오늘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토론회를 한 번으로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당과 또 우리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보건의료 그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노력을 하겠고, 오늘 여러 가지 참여해 주신 각 그 협회에서도 말씀을 앞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들은 오늘 이 토론회가 굉장히 유익하고 또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좋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 이야기는 끝나고 한 분 또 우리 우리 의사협회 이영민 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올리겠습니다. 우리 정윤선 과장님께요. 지금 그 새 정부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그 공공의료 강화라든가 보장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 뒤치다거리 하시느라고는 수고가 아주 많으시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열심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그동안 뭐 여러 토론자나 발제자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보건복지부 뭐 힘이 있었습니까? 이런 좋은 기회에 보건복지부가 좀 더 강하게 이렇게 해서 의사들이나 의료인들이나 의료기관한테만 강하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그 부처 내에서 좋은 힘을 길러가지고 좋은 정책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잠깐만 한마디만 저도 예. 저도 그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아까 적정급여 적정보상 뭐 보장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이 보험료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하고는 다른 시각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은 그 신뢰의 문제인데요. 그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또는 세금이 올라간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거부감이 있느냐면 그 돈을 갖고 잘못된 것에 쓴다거나 또는 일부에 특혜를 준다거나 또 이런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지, 실질적으로 적정 급여를 늘리고 보장을 늘리고 좋은 데 쓰겠다고 하면 아마 국민적인 아마 이제 좀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국민들도 이제는 시각을 달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촛불 든 국민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는 올바른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돌리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좋은 대책을 제시하고 그리고 신뢰성을 회복한다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정치권에서도 그런 걸 아마 논의를 하셔가지고 무조건
안 올리고 적은 돈으로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문재인 케어도 보면은 그 10년간 평균 3.2% 인상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올릴 수 있는 정도로 올리고 대신 혜택을 국민들한테 많이 주고 불필요한 재정 누수가 없게끔 이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도 정윤순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약사가 보건의료 공급사로서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 미국, 일본, 그다음에 유럽 여러 나라의 예를 좀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거의 모든 그 정책에서 약사가 지금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뭐 비용 절감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앞으로는 보건의료 공급자로서의 약사의 역할이 더욱더 확대되어야 하고 거기서 앞으로 모든 정부의 정책에 약사가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정윤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장시간 동안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발제를 해주신 신은웅 박사님과 또 토론해 주신 여러분, 특히 또 보건복지부의 정윤순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토론을 위해서 많이 참석해 주신 보건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건의료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또 이해관계에 첨예한 분야이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발제자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모든 것들이 자기의 어떤 직역이나 단체의 이익만을 내세우면은 어느 하나도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갈등을 잘 조정하고 또 이것을 조합하는 그런 과정에서 대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찾아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오시기로 하셨는데 조금 늦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오시면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오늘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응태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은 이후 그 본 토론회 때 다시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걸로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님, 우상호 원내대표님, 김태년 정책위원장님께서는 국회 사정상 참석이 어려워서 양해를 구하시고 서면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서면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님 모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님 모셨습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님 모셨습니다.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님 모셨습니다. 이것으로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들에 대한 소개는 마치고 축사와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저희 지금 홍익표 의원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축사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예.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홍익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권미혁 의원이 주관해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큰 그림,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제안한다는 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권미혁 의원님을 비롯해서 정홍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신현웅 한국보건사연구위원님 그리고 그 외에 여러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보건의료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오바마 케어만큼이나 한국에서도 문재인 케어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핵심은 더 이상 그 경제적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몸이 아픈데 병원에 못 가는 그러한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가계 파탄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의료비에 따른 부담, 또 예를 들면 치매 환자 발생에 따른 가정의 간병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심한 경우에는 가정 파탄까지 초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있고요. 가족의 건강 아픈 분 한 분이 실제로 굉장히 가정 경제에는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개인의 질병을 단순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좀 더 국가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보건의료를 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인 인구 비율에서 의료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한 3 내지 10%에 달하고요. 빈곤층의 경우에는 최대한 1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의료 비의 과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는 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합니다. 심지어 응급실도 없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 제가 군단위 가보면은 교통사고나 특히 뇌졸중 또 심장마비 같은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응급실까지 가다가 초기 단계에 사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 단위 차원에서 응급 의료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이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1인당 병상 숫자가 매우 열악한 상태이고, 이 공공 의료 시스템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국가 재정의 최우선 순위를 높여가면서 의료보험 보장을 좀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차제에 우리가 국가의 지속적 성장이나 발전을 고려할 때 의료보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정부 문재인 케어의 출범과 동시에 다시 한번 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정책에 잘 참고해서, 우리 특히 권미혁 의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을 갖고 정책을 지금 만들고 계시고요.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서는 좀 더 이 의료의 공공성, 사회적 책임, 국가적 책임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 분야를 좀 더 우리가 책임감 있게 여당으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오신 걸 세미나 행사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많은 좋은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이어서 듣기 전에 한 분 소개를 더 드리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님 오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권미혁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권미혁입니다. 저희 국회 사정이 좀 시시각각 너무 변해서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10분이나 시작을 지연시키게 된 점 굉장히 죄송하고요. 좀 양해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기 각계에서 정말 많이 와주셔서요. 감사하고요. 또 문재인 케어의 치매국가 책임자라든지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라든지 재난적 의료비 문제,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숙지하고 많이 알고 계신데, 이렇게 공약에 따른 개별적인 발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그런 차원에서 마련을 했고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5년마다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지만 2000년 이후에 하나도 되지 않아서 사실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했는데, 최근에 이 보건의료 발전 계획이 지금 수면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인력 관련 공청회에서도 정부나 전문가들 중에서 이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정확히 지킴으로써 의료 인력에 대한 걸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 바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 보건의료 발전 계획,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 발전의 기본 목표나 추진 방향, 그리고 문재인 케어의 그 장점을 강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회가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토론 말씀을 마치고요. 오늘 토론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하고 같이 그 문재인 케어의 그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신 장웅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홍익표 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께서는 정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부의장이시기 때문에 저희를 많이 백업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전부 감사드리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축사와 인사말을 모두 마치고 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토론은